세상을 구해야만 영웅이 아니라 자기 삶을 구해낸 사람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저도 작은 영웅이고 제가 코칭룸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도 다 영웅이세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다 있고 그런 상처와 마주하면서 울고 불고 나는 못해요 이런 거 해서 뭐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한마디가 변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매일 목격하는 거거든요. 다 주변에 영웅들이다. 뭘 먹었는데 막 이게 효과가 좋으면 여기저기 먹으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50만 부라는 숫자는 되게 요즘 참 만나기 어려운 숫자이기도 하고 정말 영광이기도 하고 감동이죠. 말그릇이라는 책이 왜 사랑받았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좀 내가 그릇을 키워가지고 나도 말 잘하고 주변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걸 배웠거든요. 말그릇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공간이 있어요. 즉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마음 공간과 크기, 뭐 깊이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좁은 사람들은 공간이 적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부모가 했듯이 내가 배인 말로 쳐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반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처를 한다는 거. 그 차이가 말그릇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자분들께서 이 말그릇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생각해보면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소통 얘기하면 경청,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타인과의 소통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데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1순위는 나와의 소통이거든요.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자기 소통이라고 본다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나하고 소통 먼저 잘하면 타인과의 소통이 편안해져요.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들을 당신의 감정을 보세요. 욕구를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이제 이런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게 이제 이해되고 나잖아요. 이런 거 근데 키워서 뭐해. 그 인간은 그대로인데. 그쵸.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마음을 만나실 수가 없고. 근데 제가 말그릇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릇이 커지면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덜 휘둘리게 되고 내가 삶의 통제감을 갖게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한테 남는 장사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런 실력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될 필요 없죠. 딱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좀 지켜내고 위로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건 삶에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안 하려고 언어적 폭력이 많이 노출됐고 제가 그래서 어떤 방임이나 소외 이제 이런 과정에 제가 유년 시절을 이제 거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 부모의 어떤 면이 이제 이렇게 싫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선택을 일부러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내 부모와 같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커보면 되게 무서울 때 있어요. 징그럽게 무서울 때. 어머, 엄마랑 똑같아. 어머, 아빠랑 똑같아.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말이었던 거예요. 말에 굉장히 제가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말이 유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기능하고 사회적으로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관계에만 들어서면 말이 바보가 되는 거야. 20대 시절을 돌아보면 이제 남자친구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그때 저의 말하기 방식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공격적인 것을 보이다가 그게 안 통하면 이제 단절해 보이고 양 극단의 소통을 제가 반복을 하면서 도대체 왜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강의를 20대 중반 넘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일찍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왜 나는 이 가까운 관계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까가 저를 좀 많이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 즈음에 제가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고 코칭 공부를 시작했는데 심리학 공부나 코칭 공부의 핵심은 너를 봐.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말이 편안해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 이제 통틀어서 절절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코칭 전에 강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대화 기술 강의를 많이 하게 되죠. 뭐 경청 기술, 칭찬 기술. 그러니까 강의를 뭐 어쩔 때는 혼자서 20시간 강의를 일주일에 여러 번씩 해왔어요. 근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워크샵 장면에서는 막 너무 감동해요. 그래, 경청이야. 그래, 사람은 질문을 해야 돼. 너무 터치가 돼요. 막 깨닫고 돌아가요. 근데 한 2주 지나면 현실은 현실이지. 인간은 안 바뀌어.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면서 나처럼 그렇네.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 직업적으로는 또 그런 고민을 갖게 된 거죠. 참 이것도 행운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코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코칭은 1대1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잖아요. 코칭을 통해서는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코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헤아리게 되고 헤아리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수용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 사람도 말이 편안해지고 칭찬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고마워 덕분에 내가 좀 마음이 놓였어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 삶에서의 그런 경험이 제 직업적 경험이 됐기 때문에 전 지금도 이제 말과 마음에 이걸 계속 말하고 또 쓰고 있고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는 마음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강의하고 책 쓰고 그걸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쭉 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도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근황을 얘기하고 서로 고생이 많았다. 관여하지 않지만 응원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 실력이 있어야 그 순간을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만나고 헤어져도 내 삶이 참 괜찮구나. 나한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충만하다. 이런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말그릇을 키우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휘둘릴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 감정을 느끼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게 힘든데 이제 커지면 내 안에 안정감이 생기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무엇을 들어야 하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가 잘 구분되기 때문에 덜 휘둘리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옵션으로 갖고 있고 안 힘들 수는 없거든요. 내 자식도 힘든데 남의 자식과의 소통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다. 돌아보면 지금 벌써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인생의 구간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왜곡됐는지 진실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 사건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밤새 싸우셨을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밤새 싸우셨고 이미 이 아이는 이제 무서워서 중간에 깼고 말리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밤새 싸우시다가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무렵에 저를 이제 앞에다 두고 두 부모님이 저는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두고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슬픈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었죠. 어린애가 아빠랑 살고 싶지 않거든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 부권이 굉장히 강할 때 양육권이 이제 아빠 쪽으로 대부분 이제 먼저 주는 때였고 근데 아빠가 줄 수 없어. 윤나 너는 나랑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무 기꺼이 저를 내어주셨어요. 그럼 당신이 키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이에게 이제 그런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의 스토리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걸 조금 세분화해보면 일단 감정의 스토리가 생기는데요. 두려워, 너무 불안하고 슬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각인된 이 감정은 신경계에 새겨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슬픔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게 저의 감정의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스토리라는 것도 생겨요. 인생 혼자야. 표현은 없어. 그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잘나야 돼. 난 뭐든지 잘해야 돼. 유능해야 돼. 쓸모가 있어야 돼. 아주 천천히 굳건하게 이제 제 생각의 스토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서 유심히 보는 게 욕구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결핍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욕구의 스토리는 사랑받고 싶어. 소속되고 싶어. 안전하고 싶어. 이게 아주 강렬한 제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진 아이가 살아가다가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맺는 관계 양상에 있죠.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친구한 친구가 생겼을 때 불안하고 슬프지만 티내자, 도와줘, 위로해줘, 함께 해줘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소속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알아주길 바래요. 또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또 나는 완벽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엮이면서 관계가 망쳐지는 거예요. 관계 양상이 생기면 말로 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그런 관계 양상이 생겨요. 그럼 말의 패턴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저의 그 일대기가 이 하나의 패턴을 완성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저희 스토리를 다시 보게 되고 스토리를 바꿀 수는 없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거는 용서하고 어떤 건 흘려보내고 어떤 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가져가 있고 스토리가 좀 다르게 보이면 관계 양상이 바뀌어요. 두렵다고 말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 좀 불안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이런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네. 혹은 내가 위로받고 싶어. 오늘은 내 얘기만 좀 들어줘. 나 그 말 좀 상처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싹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냥 말이 바뀌는 게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관계가 달라지고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스토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말과 마음의 철학이 뭐냐? 세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누구에게나 상처의 스토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 상처의 스토리는 건강한 대화를 방해한다.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두 번째는 근데 스토리가 바뀌면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우리가 말이 바뀐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전반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돕는 것은 그 사람 전체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일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화나. 그 말 진짜 참기 어렵다. 혹은 더 넘어선 말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그 버튼을 잘 찾아야 돼요. 버튼이 어디선가 또 눌렸네. 그 버튼이 어딨지? 그리고 그 버튼을 엄마한테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공부는 잘 되나, 잘 보는데 나를 보는 연습은 우리가 많이 안 해보고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학원 가라! 엄마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죠? 레파토리잖아요, 엄마들의.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냥 나오는 한마디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엄마 이전에 개인 나로서의 우리가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대화할 때.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해. 내가 좀 목소리가 괄괄해서 공격적으로 좀 말하는 편이야 라고 하는 대화할 때 좀 불리한 취약점이 있어요. 그것도 대화에 아이를 키울 때 영향을 미치고 근데 또 아이가 어떤 그때 자극을 보내요. 항상 아이가 자극을 이제 주거든요. 그럼 동시에 몸이 반응해요. 엄마 혈압이 탁 오르고 저 진짜 요즘 혈압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몸이 탁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동시에 감정이 일어나고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날씨가 요즘처럼 덥다. 짜증이 쉽게 나죠. 환경의 영향도 있고 한마디가 터져나가고 뒤처리가 좀 남잖아요. 일련의 이 연결고리들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들이 말실수를 할 때 버럭하고 나면 아휴 나 또 이렇게 했네. 어디지 하면서 연결고리를 보시자는 거예요. 스윗 스팟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딱 고지점, 가장 좋은 고지점을 말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콘서트홀에 가면 가장 비싼 표 파는 곳, 듣기 좋은 그곳. 테니스를 친다고 하면 가장 공이 잘 맞는 고지점. 저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스윗 스팟이다. 실패를 평까지는 아니지만 나 또 하나 이제 배울 수 있겠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 노트에는 분석이요. 실패할 때마다 분석하고 대처 문장 적는 거. 저도 빼곡해요. 누구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조금씩만 괜찮아지자. 이제 연결고리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혈압이 오르는구나 이 순간이 왔구나구나 할 수도 있고 독서록을 써야겠다라고 아이가 이제 노트를 꺼내는 순간 오겠다.
네.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신에게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이 되고 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지금 사건에 휩쓸려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마음이 막 기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나가는 그런 맞아요. 험한 말은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이제 괴로워지는 건데 대체적으로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아닌 엄마가 되기 위한 거죠. 굉장히 깨달음이 컸던 순간이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어릴 때 정말 주변에서 ADHD 아니냐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할 정도로 아이가 좀 유난스러웠고 좀 힘들었어요. 지적을 맨날 받고 주변에서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도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아이랑 2시간을 대치하고 유치원을 갈 거냐 말 거냐. 그날 저녁에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고 우리 아들은 장난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하면 그거 하기 싫어하지. 그런데 엄마는 있는 그대로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게 너무 소중해. 부모님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뭐라고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어두는 거죠. 심어두고 언젠가 이 말을 꺼냈어 주기를 기억하기를 그렇게 저도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가 그때 이제 유치원생인데 눈을 끔뻑거리더니 엄마 고마워요. 굉장히 뭉클해지는데 그 눈빛 그 안도하는 눈빛. 제 삶에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제 삶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엄마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눈빛은 나 이대로 괜찮죠? 나 이대로 괜찮죠? 나 사랑받을 수 있죠?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말 속에 또 우리의 태도 속에 다 전달이 되니까 우리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맞아요. 학습하면서 1년 후에 더 괜찮은 엄마가 그때는 돼보자.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요즘 엄마들 진짜 너무 공부할 게 많거든요. 왔구나랑 같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이 있죠. 뭔가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고자 혹은 시간을 빨리 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대충 그냥 결론을 내려요. 그 대충의 기준이 다 엄마한테 있죠.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엄마의 생각에 따라서 그 휴리스틱이 작동돼요. 네. 그래서 내 기분이 지금 좀 안 좋으면 저거 안 하려고 아주 별 그러네. 휴리스틱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결국은 이 형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빠서 그런 건데 그 휴리스틱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왔구나고요. 왔구나 다음에 해야 될 게 잠깐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하자. 자꾸 이제 첫째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힘들어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왔더니 다리를 절어요. 너무 여기가 아파서 학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 좀 쉬어 했더니 30분도 안 돼서 쇼파를 뛰고 나르고 거의 반전 그 정도로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말이 대화이지 이제 엄마가 마련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 수학의 방향성과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엄마의 지원과 후원을 차근차근 침착하게 얘기를 한참 떠들었겠죠. 근데 엄마가 말했다고 아이가 듣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한 건 뭐냐면 엄마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너는 어떤 게 기억에 남니? 너는 뭘 들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안 들었는데요. 휘청하는 거죠. 저는 그 대사를 준비했다고요. 어떻게 말해야 아이가 알아들을까. 전략을 짰는데 안 들었는데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에 벌써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참고 그럼 너는 엄마가 말할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 그냥 가만히 있던데 그랬더니 듣기 싫다. 우리 엄마 말이 너무 길다. 제가 이렇게 주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운 거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충격이 있었죠. 그때 제가 잘해낸 거는 잘했으니까 사례로 썼겠지만 왔구나. 내가 너무 불편하다. 저 말이 저는 그 인생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순간 중요했던 거예요. 왔구나 불편하다. 그리고 제가 왔구나를 한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휴리스틱은 내 머릿속에서 일사무칙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지만 관찰은 하나하나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가 영유아 때는
하루 종일 관찰해. 손톱이 기나 핥히면 어떡하지? 또 변은 어떻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데 아이가 학업을 시작하면 학습지를 시작하고 맞아.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는 안 봐. 뭐 했어? 자야지 이렇게 챙기느라고. 근데 관찰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서 몸이 돌려져 있어. 아까는 안 보였어요. 제 말 하느라고. 근데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몸의 표현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마가 잔뜩 찡그러져 있고 씩씩거리고 나름 무섭게 보이려고 눈을 흘기고 있는 그런 아이가 관찰돼요. 그리고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막 짜증내고 자기 승질을 부릴 때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또 관찰해보면 아직 애기. 귀여워요. 아직 볼이 막 통통하고 막 그런 그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관찰을 할 때. 그럼 또 엄마 마음이 아직 애기인데 그런 관찰을 하면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건너뛰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때, 아, 이 친구가 이게 불편하구나. 지금은 말해도 소용이 없겠네. 아이고, 아직 어린데 수학은 아직 기회가 남았어 라고 하는 그때는 몰랐던 관찰을 통해서만 아는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해. 학원을 빠질 수는 없어. 이거 꼭 단도리를 또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얘기하자.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니 이러면서 이제 태세를 푼 거죠. 그래서 저를 꽉 안으면서 엄마 학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30분만 더 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충분한데 어쨌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언제 이 30분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나름의 성공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실전에서 왔구나. 관찰해보자 아이를.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뭐 저희 이제 매일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숙제를 하는데 이번엔 저희 둘째가 이제 학습지 어리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풀고 멍 때리고 한 문제 풀고 이제 발톱 뜯고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어제도 왔거나 그럼 관찰해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볼이 쳐져 있고 입이 툭 나와 있고 눈이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나 어릴 때는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아, 요즘 애들 참 애쓴다. 그런 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졸린데 참고 있다. 응? 우리 이거 빨리 하고 쉬자. 이렇게 말이 좋게 나가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네, 그 효과를 바로 아실 수 있어요.